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영장 심사에서 잘못은 했지만 죄가 되지는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다룰 특별재판부 구성을 놓고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특별재판부 설치는 채용 비리를 덮기 위한 거라며 인민재판이라는 표현까지 꺼냈고, 민주당은 사법농단 세력을 비호하는 거냐며 맞섰습니다. 태풍 위투가 사이판을 강타하면서 한국인 관광객 1,800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28일쯤 일부 항공편 운항이 재개될 걸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는 내일 군 수송기를 보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일부 사립 유치원들이 폐원이나 휴업 움직임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들이 집단적으로 휴원에 들어가거나 원화 모집을 중단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나흘 연속 연중 최저점을 고쳤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에 장중 한때 지수가 2,000선에 접근하기도 했는데 주요 아시아 증시 가운데는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사법농단 수사의 핵심 피의자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이 30개가 넘는 범죄 사실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재판 개입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행정처가 대법원과 일선법원에 의견을 내고 또 청와대와 논의한 건 명백한 재판 개입이고 직권남용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임 전 차장 측은 재판부가 여러 의견을 듣는 게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지금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오늘 임종원 전 차장 측과 검찰이 이제 6시간 가까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쪽의 핵심 입장을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예, 검찰은 임 전 차장이 핵심 책임자로 사법농단 사태 전반에 관여해 혐의가 무거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반면 임 전 차장 측은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는 임 전 차장 측도 재판부의 의견을 전달한 의혹, 그러니까 재판 개입을 했다는 의혹의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군요. 예, 임 전 차장 측은 오늘 신문에서 검찰이 수사를 잘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이 확보한 진술과 물증이 상당해서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직권을 남용한 적이 없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 본인이 검찰이 수사를 잘했다, 이렇게 판사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재판 개입 의혹 중에 대표적인 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이 손해배상 소송을 미룬 혐의입니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에 참고하라고 이것저것 건넬 수 있다. 검찰이 재판의 구조를 잘 몰라서 문제 삼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민사소송 당사자인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 모르게 진행된 일이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 강제징용 재판 부분뿐만 아니라요. 법원행정처가 이제 일선 법원의 다른 재판과 관련해서 또 구체적인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양측이 공방을 벌였겠군요.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에 이 소속 의원들의 지위를 확인하는 소송이라든지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는 소송이 대표적입니다. 임 전 차장 측은 행정처 지침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지만 판사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한 걸로 파악됩니다. 또 지침을 미리 줘서 통일된 결론을 이끌어내서 재판을 오히려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재판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주장을 궤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간 이른바 이제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잇따라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법부로부터 독립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이를 놓고 연일 정치권이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한국당에서는 특별재판부를 인민재판에 비유하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박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의 특별재판부 구성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사법부에 작지 않은 경고를 보냈다며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인민재판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6.25 때 완장 찾던 인민재판이 자꾸 생각나는 것은 여당은 또 다른 색깔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6.25 인민재판을 운운하며 색깔론까지 엮어 사법농단 세력 비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김 원내대표도 동참하기 바랍니다. 특별재판부와 공공기관 채용 특혜 의혹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맞서는 가운데 두 가지 모두를 찬성하는 바른미래당은 빅딜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저는 이 두 문제를 동시에 같이 양당이 거대당 등이 양쪽에 서로 받아들여서 소위 빅딜을 하도록 지금 열심히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절대 불가 입장이어서 결론 없는 정치적 공방만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예, 제26호 태풍 위투가 사이판을 강타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81m에 달하는 강풍인데요. 차량을 밀어낼 정도로 아주 강했습니다. 전신주 800여 개가 피해를 입으면서 대부분 지역에 전기가 끊겼고 또 공항이 폐쇄되면서 한국인 관광객 1,800여 명도 발이 묶였습니다. 먼저 이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늘에서 물을 퍼붓듯 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도로 옆 나무들이 모두 뽑혔고 날아온 지붕은 땅에 박혔습니다. 현지 시각 25일 저녁 태풍 위투가 미국 자치령 북마리아나 제도를 휩쓸었습니다. 사이판은 15개 섬 가운데 가장 큰 섬입니다. 소형 태풍이던 위투는 사이판 상륙을 하루 앞둔 24일 카테고리 기준 가장 강한 5등급으로 돌변했습니다. 순간 최대 시속 290km, 초속 81m에 달하는 강풍에 전신주 800여 개가 맥없이 뽑히거나 쓰러졌습니다. 차량도 속수무책으로 강풍에 밀려날 정도입니다.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겼고 학교와 공공기관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40대 여성이 숨지고 많은 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교민 2,000명 가운데 1명이 다쳤고 주택 4채가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이판 국제공항이 일부 파손되고 활주로가 폐쇄되면서 우리 관광객 1,800여 명이 발이 묶였습니다. 위투는 현재 최고 등급을 유지한 채 필리핀 북동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위투가 미국 본토나 미국령을 강타한 폭풍 가운데 1935년 3 이후 가장 강력했다고 전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예, 사이판에 발이 묶인 우리나라 관광객은 대부분 가족이나 친구 단위로 여행을 왔습니다. 이들은 태풍 당시의 상황을 한국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끔찍한 재난이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지 공항 상황을 봐가면서 내일 군 수송기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 보시고 이어서 현지에 고립돼 있는 우리 관광객 한 분 전화 연결해서 직접 그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밤중 들이닥친 위투는 수소 창문을 깨부쉈고 복도엔 물이 가득 찼습니다. 휴양지에서 겪은 재난 영화와 같은 공포에 밤새 떨어야 했습니다. 호텔 복도 창문 유리도 깨지고 호텔 건물도 흔들릴 정도로 정말 강력한 바람이 불었고요. 야자수 나무들도 뽑히고 조형물들도 날아가고. 태풍 영향권에선 어느 정도 벗어났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습니다. 파손된 전기 통신 시설이 아직 제대로 복구되지 않았고 입을 것과 먹을 것은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태풍으로 폐쇄된 사이판 공항은 언제 운영을 재개할지조차 불투명합니다. 외교부에서는 수요일 이틀 전에 태풍 주의보라는 문자 온 게 끝이고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저희도 여기 상황을 인터넷 뉴스로 보도되는 것만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내일 군 수송기 투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일 바로 공항 착륙 허가가 떨어질지 미지수인데다 수용 인원도 70에서 80명에 불과해 관광객의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준영입니다. 예, 무엇보다 지금 사이판에 고립돼 있는 한국인 관광객분들 불안감이 클 텐데요. 그중 한 분을 연결해서 현지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정 씨가 나와 계십니다. 지금 연결돼 있으시죠? 네. 예. 지금 뭐 정신이 없으실 텐데 또 연결에 응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사이판이 이제 한국보다 1시간이 빠르니까 아마도 지금 밤 9시 좀 넘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금 어디 계신 상황입니까? 지금은 현지 호텔에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강풍과 폭우가 어제 굉장히 심하게 휩쓸었다고 들었는데 어제도 그럼 호텔 객실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셨던 건가요? 네, 어제도 호텔에 있었는데 태풍이 가장 심했던 24일 저녁과 25일 새벽에는 상층도 굉장히 심하게 흔들렸었고 건물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바람이 굉장히 셌어요. 그때는 통행도 제한하고 있어서 호텔에 있었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호텔에 있었어요. 바람 때문에 건물이 흔들릴 정도였다 그러면 상당히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혹시 바람 때문에 다치거나 뭐 다른 피해를 입은 또 한국 분들은 혹시 없었습니까? 다치거나 태풍으로 인해서 받은 피해는 없지만 창문이 깨지거나 등의 그런 문제는 있었던 걸로 압니다. 예, 창문이 깨지는 피해에서 직접적인 또 피해는 입지 않으셨다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지금 들어오고 있었던 당시 영상들 또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지금 계시는 곳, 지금 계시는 곳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고 하셨고요. 자, 그런데 이제 앞서 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것처럼 전기가 끊겼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도 부족하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어려움은 없습니까? 전기는 지금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사람들이 로비에서 핸드폰을 충전하고 있고 호텔 내 에어컨도 잘 나오지 않아서 굉장한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예. 사실 식수랑 먹을 것은 최대한 구매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지만 예. 이 고립 상황이 장기화가 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무엇보다도 이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실 계획을 짜고 계셨던 분들도 많을 텐데 자, 지금 돌아오시는 부분이 가장 큰 걱정일 것 같습니다. 지금 신민정 씨 같은 경우는 원래 언제 돌아오실 계획이었습니까? 저는 25일 새벽 1시 반 비행기로 출국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예. 자,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예상치 못하게 지금 귀국 날짜가 미뤄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고민이 많으실 텐데 혹시 지금 뭐 공항은 폐쇄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방법은 없고 항공사나 외교부 등에서 이와 관련해서 연락을 받은 게 있습니까? 네, 항공사 측에 일단 저희는 결항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연락을 해보았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30분씩을 기다려야 연락이 닿을 수 있었고 예. 막상 연락이 닿아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식으로 말을 계속했어요. 예. 그래서 답답해서 저희가 영사관에 연락을 해보았는데 아무래도 타지에 있다 보니 거기에서는 이곳의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연락을 해도 불확실한 이야기만 하니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했어요. 예, 그렇군요. 자, 저희가 앞서도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군 수송기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상황이 조금씩 이제 나아지는 상황을 이제 지켜보고 있다고 하니 모쪼록 또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기를 저희가 또 기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섬으로 들어가는 게 언제가 가능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 JTBC도 현지로 취재진을 보냈습니다. 내일부터는 신 선생님을 비롯한 사이판의 우리 관광객들 상황이 어떤지 또 귀국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잘 지켜보고 또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이판 현재 가 계신 신민정 씨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남북한의 민간 선박들이 한강과 임진강 하구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공동 수로 조사에 들어갑니다. 오늘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결정된 내용인데 비무장지대에 있는 남북한 감시초소 GP 22개는 한 달 내에 완전히 철거가 됩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남북은 다음 달 초 각각 10명을 투입해 한강, 임진강 하구의 수로를 공동 조사합니다. 강 하구에 남북의 민간 선박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음 달 말까지는 남북이 각각 비무장지대의 감시초소 GP 11개씩을 각각 폐쇄합니다. 군 관계자는 단순히 병력과 화기를 철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설물을 완전 파괴한다고 전했습니다. 나머지 GP를 모두 철수하기 위한 실무 협의도 곧 시작합니다. 오늘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장성급 회담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남북 수석 대표들은 많은 세부 일정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자평했습니다. 앞으로 9.19 군사합의는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하여튼 추진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이 하여튼 듭니다. 무릎을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소곤소곤 이런 방법으로도 논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오늘 회담을 통해 국내에서 9.19 군사합의서가 비준됐다는 사실도 북한에 통지됐습니다. 일각에서 문제 삼고 있는 북한의 NLL 인정 여부는 조만간 남북의 차관급이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정리될 예정입니다. JTBC 심소희입니다. 어제 교육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내년부터 원화 모집을 중지하겠다는 유치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 단체가 집단으로 행동에 들어갈 경우 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 이름을 올린 경기도 광주의 한 유치원. 이곳을 포함해 6곳의 유치원을 운영하는 설립자는 유치원 회계에서 업무 추진비와 핸드폰 요금 등을 빼냈었습니다. 금액도 억대에 달합니다. 지난 17일 유치원 6곳 모두 내년 원화 모집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뒤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립과 운영에 들어간 사유재산을 정부가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유치원 운영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한유총 측도 공식 집계는 하지 않았지만 약 50여 곳이 현재 원화 모집 중단과 폐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30일 사립유치원 대토론회를 여는 걸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아직까지 정식으로 휴원이나 폐원을 신청한 곳은 없지만 계속해서 동향을 감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사립유치원이 집단으로 휴원이나 폐원에 돌입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휴원이나 모집 정지 결정을 내린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폐원은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휴원이나 모집 정지를 할 경우엔 설득 외에는 사실상 가능한 제재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은 오늘 일방적으로 모집을 중지하거나 휴업하는 유치원에게 우선적으로 특정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증시가 오늘도 급락세를 보이면서 나흘째 연중 최저점을 고쳤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에 시장에 불안감이 퍼지면서 장중 한때 코스피 지수는 2000선이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연이은 하락에 이달 들어 사라진 시가총액만 260조 원이 넘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36.15포인트 내린 2027.15로 마감했습니다. 나흘 연속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며 2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매도 주문이 쏟아지자 장중 한때 지수는 2008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도 하락폭을 키우며 66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오늘도 하락을 이끈 건 외국인입니다. 코스피에선 7거래일째 팔자를 외치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에 이달 들어 증발한 시가총액만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260조 원이 넘습니다. 증시를 억누르는 건 겹겹이 쌓인 악재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에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게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대외 환경이 악화되면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76%나 줄어드는 등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나빠진 것도 이런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시장 불안이 이어지자 금융위원회는 다음 주 장이 열리기 전 관계 기관들과 점검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앞서 보셨듯 증시 급락은 주로 해외 악재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닥칠 때면 한국 증시가 유난히 크게 흔들린다는 겁니다.
시장 안팎에선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등 실물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최근 세계 증시의 하락을 이끈 건 미국 증시였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반등했지만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약세였습니다. 특히 우리 증시의 하락폭이 눈에 띄게 컸습니다. 중국 상해 지수가 0.19%, 일본 니케이 지수는 0.40% 내렸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코스피는 13.5% 떨어졌는데 중국 증시보다도 낙폭이 훨씬 컸습니다. 우리 시장은 다른 신흥국에 비해 거래가 수월해 시장이 불안할 때면 외국인의 타깃이 되곤 합니다. 한국 증시에 외국인의 ATM, 즉 현금 자동 입출금기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입니다. 이달 들어 외국인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내답한 주식은 약 4조 5천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당장 우려되는 건 금융시장의 불안입니다. 국회 출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당장은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화 유동성, 국내 원화 유동성, 그리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이 대표적인데 그 부분은 지금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지금 양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소비와 투자 위축 등 실물 경제에 미칠 여파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주가 하락 등의 이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한 달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하며 다시 기준치인 100을 밑돌았습니다.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낙관적으로 보는 소비자보다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잇단 채용비리 의혹에도 서울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이 차별적 고용구조 해소만큼은 계속 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가 직접 고용하겠다고 강조해온 안전 분야 노동자들인데요. 교통고사 정규직 대신 자회사로 보내져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어서 원칙이 뭐냐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설비공사에 쓰이는 동력 나사 절삭기 수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하에 거대하게 연결된 배관시설 수리 작업도 이루어집니다.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서울메트로환경 설비시설팀 직원들입니다. 고도의 경험과 기술이 필요해 상당수가 기사 또는 기능장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140여 명 대부분이 서울교통공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 2016년 4월 자회사인 메트로환경으로 전환 배치됐습니다. 정규직 일하지만 비정규직 때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직급이 없어요. 그냥 현장직으로 해가지고 20년 근무해도 100원도 올라가는 게 없어요. 서울시는 구의역 사고 후 안전 관련 분야 인력은 직접 고용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메트로 환경으로 전환 배치된 인력은 플랫폼이 아닌 기지에서 설비를 다룬다는 점만 다를 뿐 지하철 안전과 직접 관련된 일을 합니다. 교통공사 측도 지난해 소방 설비직 등을 안전 분야에 포함시키기로 한 바 있습니다. 생명안전 업무직 위주로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좀 너무 이상해서. 교통공사 측은 부당하게 생각할 수 있다며 처우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정규직 전환 정책이 원칙 없이 진행돼 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채용 응시자들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KB국민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VIP 리스트를 만들어서 최고 경영진의 친인척 등에게 채용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보여지진 않는다며 관행을 답습한 걸 개인적 책임으로 돌리긴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취준생과 피해자들을 무시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 성명을 냈고 검찰은 곧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할머니부터 손녀까지 일가족 4명이 살해됐습니다. 유력한 용의자인 30대 남성도 함께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진 손녀의 전 남자친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서 50개 넘는 범행 도구가 발견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가방을 들고 아파트 계단을 오릅니다. 밖에서 가스통을 챙겨 다시 들어오는 모습도 보입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32살 신모 씨가 드나든 아파트에서 33살 조모 씨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조 씨는 거실에서, 조 씨의 할머니와 부모는 화장실에서 숨져 있었습니다. 용의자 신 씨는 작은 방에서 질소 가스통 밸브를 열고 목숨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현장에선 전기 충격기와 둔기 등 50개가 넘는 범행 도구가 나왔습니다. 신 씨가 타고 온 차량입니다. 뒷좌석에서 또 다른 가방이 보이는데 이 가방 안에서도 케이블 타이와 흉기 등이 발견됐습니다. 수사 결과 신 씨와 조 씨는 동거하다 최근 헤어진 사이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별의 앙심을 품은 신 씨가 집에 차례로 들어온 조 씨와 가족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건 집어던지는 소리랑 막 쿵쿵거리는 소리랑 싸우는 소리랑 여자가 욕하는 소리랑 막 그렇게 들렸어. 범행 전 신 씨가 컴퓨터로 아파트 일대 방범용 CCTV 위치를 확인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망자를 부검하고 유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인천에선 조현병을 앓고 있는 50대 남성이 대낮에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알고 보니 피해자 중엔 근처 어린이집 교사도 있었는데 당시 원생들과 산책을 나온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목을 움켜쥐고 골목길을 걸어갑니다. 사는 분이야. 네, 그분이 이렇게 옷을 흠뻑 젖은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질러 갈수록 계속 많이 많아지. 그 뒤로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흉기를 품에 들고 지나갑니다. 50대 조현병 환자인 홍모 씨가 피해 남성의 목을 수차례 찌르고 길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도로입니다. 바로 옆에는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에는 어린이집이, 그리고 바로 앞에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당시 어린이집 원생들은 산책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홍 씨는 아이들을 인솔하던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에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아이들은 다치지 않았지만 주민들은 아직까지 불안해합니다. 초등학교 2개가 있고 유치원이 2개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4일 정도는 오전에 2-3개만 가서 그 자유시간 갖고 놀고 그랬어요. 경찰은 피의자 홍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정신감정도 받게 할 방침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정부를 향해 연일 독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과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정부를 공격해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차라리 홍준표 시절이 그립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 워크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과격한 표현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아셈 회의 가가지고 북한의 경제 제재 완화해달라고 마크롱 대통령 만나서 개망신당하고 영국 대통령 만나서 망신당하고. 문 대통령 비난의 수위를 높이는 과정에서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아프리카 저 후진국의 대통령보다도 못한 그런 대통령 순방 외교를 펼치고 있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순실의 가장 큰 특혜 수혜자입니다. 역량도 능력도 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는 정권을 내줬습니다.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난했습니다. 오늘 김성태 대표의 발언은 저속함 그 자체였습니다. 차라리 홍준표 전 대표가 그립다. 당 안팎에선 김 원내대표의 발언이 최근 들어 이처럼 거칠어진 걸 두고 전당대회를 의식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냐는 풀이도 나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6년 외교부가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의견서를 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강제징용 재판 거래 의혹이었죠. 당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오늘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왔는데 외교부의 중립적인 의견만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당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윤 전 장관은
여당 의원들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압박하자 오후 늦게 국감장에 나왔습니다. 윤 장관이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공식적인 자리에 나와 육성으로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지만 관련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핵심은 외교부가 2016년 말에 제출한 대법원 앞 참고 자료입니다.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그러한 사실관계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3년 12월 윤 전 장관을 대법관과 함께 불러 판결 지연 방안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2013년 말에 회의에 참석해서 보고했다는 정도의 기억은 제가 갖고 있고요. 외교부는 지난 8월 재판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도 받았습니다. 윤 전 장관은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잠정 합의 직후 불가역적 표현이 포함되면 국내적으로 반발이 예상되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사실입니까? 필요한 외교부 의견은 항상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사실입니까? 소녀상 철거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이면 합의는 없었다는 기존의 주장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이면 합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토의 기록 이런 수준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데. JTBC 김소현입니다. 오늘 경북 구미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는 구미시장이 처음으로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대신 참석한 경북도지사는 안타깝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구미시장은 시청에 있는 새마을과의 이름도 없앨 계획이어서 한동안 갈등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내외의 사진이 걸린 재단에 술을 올리고 절을 합니다. 그런데 첫 술잔을 올리는 초원관이 지난 20여 년간 도맡아온 구미시장이 아닌 경북도지사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구미시장이 처음으로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현실을 보시는 분은 걱정이 많으시니까 님께서 일부 참석자들은 이 지사가 눈물을 보이자 덩달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이들은 펼침막을 들거나 서명을 받으며 장세용 시장을 비난했습니다. 박정희 지우기를 멈추라며 주민 소환까지 고려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장 시장은 최근 시청 새마을과에 이름을 바꾸는 조직 개편안도 내놨습니다. 각종 행사에서 새마을이란 이름을 빼고 현재 건축 중인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의 이름까지 바꿀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구미시가 추도식에 예산 지원도 해선 안 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갈등이 그의 고향 구미에서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하저면 할머니가 9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본 정부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가능성은 점점 옅어지는데 올해만 6분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27분의 할머니들이 남았습니다. 평균 나이는 90이 넘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하저면 할머니가 항상 갖고 다니던 유모차엔 리모컨이 남아 있습니다. 마음 털어놓을 곳 없던 할머니에겐 텔레비전 방송이 유일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15살 때 일본 오사카에 있는 큰언니 집에 아이 돌봐주는 일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생활이 힘들어 울고 있다가 한국에 데려다 주겠다는 이웃의 말을 듣고 배에 올랐습니다. 도착한 곳은 대만 팽오도의 위안소. 4년 동안 이곳에서 위안부 피해를 입었고 구타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중국의 하이난 섬과 홍콩, 인도네시아 등 다른 위안소도 떠돌아야 했습니다. 해방 이듬해 돌아온 할머니는 1993년 우리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하고 수요 집회에도 참석했습니다. 2년 전부터 나눔의 집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몇 년 전 찾아온 치매 증상 때문에 가스불 끄는 것도 깜빡했지만 과거의 기억은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괴로워했고 가끔씩 일본 학자나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날이면 할머니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피해자 할머니 240명 중 27분이 남았습니다. 할머니들의 평균 나이도 90살이 넘은 가운데
일본 정부는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난폭 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택시를 들이받고 길을 가던 시민까지 다치게 했는데 나중에는 차를 세워놓고 도망가려고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순찰차 블랙박스와 근처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순찰차 앞으로 흰색 차량이 질주합니다.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따돌리는 겁니다. 경찰의 정지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며 아슬아슬한 주행을 이어갑니다. 역주행을 하다 손님을 태우려고 정차 중이던 택시도 들이받습니다.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스쳐 넘어진 60대 여성은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28살 문모 씨는 이렇게 20분 가까이 난폭 운전을 이어가다 골목길에 차를 세워놓고 옆자리의 여자친구와 함께 도망쳤습니다. 문 씨는 이곳으로 친구를 불러낸 뒤 친구 차량 안에서 1시간 반가량 경찰이 오는지 몰래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차에 붙어있던 전화번호를 통해 결국 문 씨를 붙잡았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문 씨에게 뺑소니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광주 모 사립고교에서 고3 내신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행정실장과 학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고등학교 행정실장 김모 씨와 학부모 신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량하게 공부하는 학생들과 뒷바라지해온 학부모들을 실망시키고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분노, 불신을 가져왔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행정실장 김 씨는 지난 4월과 7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지를 통째로 빼돌려 학부모 신 씨에게 건넸고 신 씨는 이를 아들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충북 제천 화재에서 29명의 희생자들은 모두 연기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이처럼 불이 나면 대부분의 인명피해는 불이 아닌 연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지금 우리 법과 제도는 유독가스에 대해 사실상 무방비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강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삽시간에 위아래층으로 번집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구조적인 화재 확산을 막고 일정 시간 이상 견딜 수 있도록 건물 구조와 건축 자재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에 잘 타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해 인증까지 받은 건축 자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난연성 재질의 우레탄 폼 단열재와 보온재를 수거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시험을 해봤습니다. 실험실 안에서 가스 유해성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지가 9분 이상을 견디게 되면 건설 자재가 안전하다는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쥐의 활동은 6분 만에 멈췄습니다. 건축 마감재는 가스 유해성 시험까지 통과해야 하지만 이런 제품들은 마감재로 구분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 현장 우레탄 폼 사용량은 2013년 2만 톤에서 지난해 9만 톤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화재 시 배관이 연통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배관로 틈을 막아주는 내화 충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실련이 우레탄과 PVC 재질의 내화 충전재를 수거해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한 결과 제품 100g에서 나오는 연기만으로도 6분 만에 생명을 앗아갈 만큼 치명적이었습니다. 법에 허점이 있는 것입니다. 제도 개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화 충전재 역시 건물 곳곳에 쓰이고 있지만 마감재가 아니란 이유로 연기엔 속수무책입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 10명 중 6명이 가스에 의해 질식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과 불꽃뿐 아니라 유해가스 규정도 정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대암산 용늪이 있는 강원도 인제군과 우포늪이 있는 경남 창녕군 등 4개 지자체가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람사르 브랜드를 관광이나 홍보에 활용할 수 있게 돼서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해발 1310m 인제 대암산 정상엔 둘레만 1km가 넘는 커다란 습지가 있습니다.
승천하는 용이 쉬었다 가는 곳이라고 해서 이름도 용늪입니다. 수백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대암산 용늪은 1997년 국내 최초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전부터 주둔하고 있던 군부대 때문에 습지가 많이 훼손됐습니다. 지금은 군부대 이전을 마치고 복원 사업이 진행 중인데 지역 주민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 자생하는 식물들이 있어요. 마을 단위로 그거를 갖다 씹어놓고 걸로 옮기는 거죠. 전남 순천시는 조례까지 만들어 순천만 갯벌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경남 창녕군과 제주시에서도 우포늪 등 지역 습지 보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와 주민이 협력해 습지 보전에 참여한 4개 도시가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람사르 습지라는 게 약간 청정도시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한 브랜드 활성화 방안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정부도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등 인증이 유지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이번 주 내내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단풍도 절정을 이뤘는데요. 오늘 내린 가을비로 내일부터는 거리 표정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밤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고 다음 주 내내 이른 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에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가을비에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카페엔 벌써 난로가 등장했고 사람들은 주변에서 몸을 녹입니다. 전국에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렸습니다. 강우량은 많지 않았지만 비가 그친 뒤부턴 계절이 잠시 겨울로 바뀔 전망입니다. 비구름이 지난 뒤 북쪽에서 내려온 찬 대륙성 고기압에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5km 상공에서 영하 20도 안팎의 찬 공기가 다가오면서 강한 바람으로 체감 온도도 낮아져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도가량 떨어져 서울과 대전 7도, 대구도 8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낮 기온도 13도 안팎까지 오르는데 그치겠습니다. 일요일 전국에 다시 비가 조금 내린 뒤엔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엔 서울 아침 기온이 3도, 춘천은 0도, 내륙 산간 지역은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때이른 추위는 다음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등 트럼프 정부 반대파들에게 보내진 폭발물 소포가 바이든 전 부통령과 영화배우 로버트 드니로에게도 보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수사당국은 일단 소포 상당수가 플로리다에서 보내졌다는 점에 주목해서 범인을 쫓고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폭발물이 담긴 소포의 또 다른 수신자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었습니다. 민주당 유력 차기 대선 후보입니다. 미국 수사당국은 바이든이 거주 중인 델라웨어주의 우체국 2곳에서 폭발물 소포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just, trying to divide people. It's just it's dangerous in a country like ours. 앞서 반트럼프 목소리를 내온 할리우드 배우 로버트 드니로 앞으로 배송된 폭발물 소포도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수신처만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등 9명, 소포는 10건입니다. 폭발물 소포는 약 15cm의 길이의 파이프에 화약과 유리 조각 등을 넣어 만든 것으로 타이머도 들어있습니다. 수사당국은 동일범의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관계자를 이용해 폭발물의 다수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인근의 우편물 처리소를 통해 발송됐다고 전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선언했습니다. 2012년 센카쿠 갸오이다오 분쟁 이후 7년 만에 관계 정상화에 나선 건데 두 나라의 밀착이 본격화하는 신호탄이란 해석입니다. 베이징에서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중국과 일본 총리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建设性的管控矛盾分析，推动两国关系稳定健康发展。新たな段階へと移りつつあります。李克強総理とともに両国関係を大きく前進させ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경제 규모 세계 2위와 3위인 중일 양국이 제3국 시장 개척도 약속했습니다. 300억 달러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고 통관 간소화와 해상 한라인도 시작했습니다. 7년 만에 중국을 공식 방문한 아베 일본 총리는
오늘 중국 권력 서열 1, 2, 3위와 회담을 갖고 관계 정상화를 과시했습니다. 양국 국기도 미소도 없던 4년 전 베이징 에이펙 때와는 180도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2008년 후진타오 주석의 일본 국빈 방문 당시 전략 호혜 관계로 격상한 이후 최상의 관계를 회복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로 특히 경제 부문에서 입지가 축소된 중일 양국이 실리적 행보를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일 관계는 내년 4월 일본 오사카 G20 기간 예상되는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문으로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한 달 전 9회 말 투아웃에 터진 동점 홈런에 눈물을 펑펑 쏟아냈던 어린이 팬 기억하시나요? 이 어린이 팬이 내일 가을 야구의 시구자로 초대받았습니다. 아마도 오늘 밤은 잠을 잘 못 잘 것 같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눈을 못 떼고 지켜보던 야구. 다 졌다고 생각했던 9회 말 투아웃에 동점 홈런이 터지자 너무 좋아 눈물을 쏟아낸 어린이 팬. 엄마 품에 안겨서 흐느끼기 시작하더니 한참을 엉엉 울었습니다.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그날 일기는 노트가 모자랄 정도로 빼곡합니다. 경기가 끝나고 홈런 주인공 정희윤에게 선물 받은 방망이는 밤새 사라질세라 곁에 두고 잤고 10살짜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됐습니다. 친구보다 SK가 더 좋아요. 거의 매일매일 노래만 부르고 다니죠. 늘 응원하던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것도 꿈 같은데 SK의 첫 가을 야구 시구자로 뽑혔습니다. 꿈의 무대에서 선수들보다 먼저 뿌릴 첫 공. 오늘도 공을 던져보며 마운드 위를 그립니다. 응원만 하는 게 아니라 SK가 가을 야구에서 뭘 조심해야 할지 이야기도 해줍니다. 박병호 선수는 노맥 선수하고 홈런이 똑같고 그리고 힘도 좋으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11년 만에 가을 야구에서 장미꽃을 선물 받은 한화 팬에 이어 한 어린이 팬의 시구까지. 올해 가을 야구는 선수들 못지않게 한 시즌 내내 같이 웃고 울어준 팬들의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우리 문학을 쉼없이 들여다보면서 비평을 통해 우리 시대를 되돌아봤던 김윤식 문학평론가가 어제 8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빈소엔 추모객이 주르르였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돋보기와 가위를 올려놓은 책상 너머엔 메모지가 빼곡합니다. 책으로 가득한 서재, 문학평론가 김윤식은 여기서 한평생 읽고 썼습니다. 야, 저 사람은 평생 글만 쓰다가 죽었더만. 일본의 한 평론가를 향해 던졌던 말은 어찌 보면 비평가로서 한 길을 갔던 고인에게 가장 들어맞는 말이었습니다. 발바닥으로 글 쓰는 사람을 자처하며 무명 신인의 것이라도 새로운 소설은 빼놓지 않고 읽었습니다. 200자 원고지로 매일 20장씩 썼습니다. 평생을 문학에 바친 걸 후회하느냐고 묻자 답은 간단했습니다. 아니 뭐 후회도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17년 전 서울대 국문과 교수로서 강단을 떠나며 한 말도 인간으로 태어나 다행이었고 문학을 했기에 그나마 다행이었다였습니다. 곡절 많은 우리 근대사를 훑고 간 숱한 소설을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 담긴 우리 시대를 조명했습니다. 농부가 근면하게 자연의 순환에 따라서 자기 일을 하는 것처럼 수많은 저서를 통해서 제자와 문인들은 선생님과 그의 시대를 듣고 배우는 것으로 가슴이 벅찼다며 스승의 삶을 기억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불법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부사장은 거래업체 대표들로부터 모두 30억 원대 귓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사장은 앞으로 누구의 조카가 아닌 이동형이란 이름을 찾고 다스 가족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15일 내려집니다. 소속사 PD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10대 남성 그룹 더이스트라이트 멤버 이석철, 이승현 형제가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4년간 프로듀서에게 폭행을 당했고 김창환 회장 역시 이를 알고도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회장은 훈계한 일은 있지만 폭행을 방조하진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여전히 활화산으로 분류되는 백두산에 남북이 공동으로 화산 관측소를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각의 움직임을 관측하고 지구 자기장을 측정하는 장비를 설치해서 화산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상청은 현재 연구 용역 단계라며 아직 북한과 논의한 바는 없지만 여건이 조성되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그러니까 AI가 그린 그림이 처음으로 경매에 나와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인 5억 원에 팔렸습니다. 크리스티 뉴욕 경매소는 AI가 그린 에드몽 벨라미의 초상이라는 작품이 1,000만 원 정도에 팔려나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훨씬 높은 금액에 낙찰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의 인물을 그린 이 초상화는 과거 초상화들의 데이터를 모은 알고리즘을 활용해 제작됐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지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첫 키워드는 비공개 지지 선언문입니다. 예, 비공개 지지 선언문. 어떤 부분이 비공개인 겁니까? 네, 오늘 보수 성향의 일부 인사들이 일종의 정치적 주장을 하면서 이 주장에 참여한 인사들의 명단을 절반 이상 공개하지 않은 겁니다. 예.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행사였는데요. 320인, 보시는 것처럼 320인 지식인 선언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퇴진과 국가 수호를 위한 선언이다. 이렇게 하면서 제목에 320인의 지식인이라고 적혀 있지만 320인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서 절반 이상을 비공개한 겁니다. 절반 이상을 비공개했다고요? 그러면서 보안상의 이유 때문에 그랬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지선언 내용이길래 보안상의 이유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지선언문 전문을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이 제목은 이렇습니다. 자유파괴, 국가파괴 주범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국정농단, 적폐청산, 사법농단의 낙인을 찍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말살했고 또 대북 정책은 국가안보를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상당히 강력한 어떤 정치적인 의사 표현이었던 건데 자, 그런데 지식인 320명이라고 했고 그중에 절반 이상을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네. 자, 정확하게는 그럼 얼마나 공개가 되지 않은 겁니까? 공개한 인원이 13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약 40% 정도만 공개한 건데요. 60%가 공개가 안 된 거군요. 맞습니다. 예. 준비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김문수 전 지사,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과 심재철 의원 등이 포함돼 있었고요. 또 주요 참여 인사로는 박문진 이사장을 지냈던 고영주 변호사, 예. 그리고 복거의 대표, 주옥순 대표 등이 참여자로 돼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뉴라이트나 이 태극기 부대 등 보수 성향 인사들이었고요. 예. 나머지 참여자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비판 글도 올라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선언은 사실상 무식인 선언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참가자 명단조차 부끄러워 못 밝히는 모임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식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320명 선언이 아니라 132명만 선언에 이름을 밝혔다 그러면 132명 선언이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132명은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한 셈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안상의 이유가 뭔지 묻기 위해서 준비위원회 명단에 이름을 올린 김문수 전 지사와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김 전 지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오늘 지지선언문 행사에 참석하지 못해서 자신은 선언문 내용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찬성 여부도 답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예. 자신이 준비위원인 것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요 참여자로 이름을 올린 박상학 대표에게도 얘기를 했는데요. 박 대표는 자신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반대하기 때문에 이 지지 선언문엔 찬성을 했지만 선언문 전체 내용은 자신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이름을 밝히지 못한 보안상의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궁금함이 남는 대목이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부끄러운 종이입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는 독도 모습 같은데 어떤 종이가 부끄러운 겁니까?
네, 사건의 발단이 된 건 국회 교육위원들이 독도를 방문하면서였는데요. 이 독도의 날인 10월 25일을 맞아서 지난 22일 날 교육위원들이 이처럼 독도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그러자 이제 곧바로 일본 자민당이 공개적으로 항의를 하기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의 초당파 의원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독도 상륙 의원들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겠다 이렇게 결정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의원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를 위해서 긴급 총회까지 열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 그거를 따져 묻겠다 이렇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겠다고 밝힌 겁니다. 예. 이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의 이찬열 교육위원장 독도를 역시 방문했는데요. 아직 공개 질의서는 받지 못했다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받을 필요도 없고 아마 공개 질의서는 대한해협 건너오다가 종이들이 창피해갖고 아마 대한해협에 다 자폭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구의 가치도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키워드가 부끄러운 종이였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독도가 우리 땅이 일본 땅이 아니라는 문서가 새롭게 발견된 바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문서가 아니라 일본 소유의 문서였는데요. 해당 기사를 저희가 가져와 봤는데 내용을 보시면 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장이 공개한 일본 문서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1876년 일본 내무부가 시마네현으로 보내는 것이었는데 문서에 나온 내용을 해석을 하면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울릉도와 한계의 섬, 그러니까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으니 관심을 두지 말라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예. 또 다른 기사를 찾아보니까 일본 학자의 주장이었는데요. 일본 정부가 외무성 홈페이지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고지도가 출처가 불분명한 모방판 지도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저런 것들 보면은 종이가 아니라 쓴 사람이 부끄러워질 텐데 애꿎은 종이만 부끄럽게 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 한때 중부 내륙 지방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더 떨어져서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13도, 대전 14도, 대구 15도에 그칠 전망입니다. 예, 오늘은 밤샘 토론이 있습니다. 가짜뉴스 규제 논란,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밤 12시 20분부터 진행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